자, 이제 뒷바퀴에 와서 뒷바퀴도 쭉 보면 어떤 앞바퀴에서도 봤지만 본딩이나 어떤 방청제가 잘 안 뿌려져 있잖아요. 왜 그런 거 해서 보면 알루미늄의 사용 빈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는데, 뒷바퀴 쪽은 알루미늄의 사용 빈도가 없어요. 스틸이거든요. 레인지로버 스포츠에서도 뒤쪽의 일부는 스틸이긴 했지만 얘는 그래도 뒤쪽의 스틸의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대부분이 다 스틸이고요. 서브 프레임이 맞닥뜨리는 부위도 다 스틸입니다. 그리고 서브 프레임도 다 스틸이에요. 뒤쪽은 전부 다 스틸을 넣었어요. 승차감의 대부분을 앞쪽에 포커싱을 두고 뒤쪽에 대신에 방대한 에어 스프링하고 댐퍼를 완전히 수직으로 굉장히 길게 꼽았어요. 그리고 댐퍼의 상단도 알루미늄 브라켓을 넣어서 절대로 차체 쪽에 진동, 주파수가 전달되지 못하게 했고, 엄청난 넓적다리의 인테그랄의 알루미늄 합금에 서스펜션 로우암이 들어가 있죠. 이쪽에 있는 어퍼암조차도 알루미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스틸이 방대하게 사용이 돼 있으니까 에어스프링과 댐퍼와 어퍼암과 로우암 모두 너클암까지 알루미늄을 넣어서 여기서 오는 모든 것들을 여기서 체계적으로 먼저 없애고 대신에 스틸로 돼서 강성과 단가를 낮춘 거죠. 강성은 올리고 단가는 낮추고, 뒤쪽에 이 모든 것들을 알루미늄을 쓰게 되면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런 구성을 보면 저는 사실 스타일은 얘가 이쁠지 몰라도 무조건 1, 2천을 더 주고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사는 게 개꿀 아니겠냐 싶은 거죠. 요러고 봤을 때 소재공학이나 설계공학에서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앞서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뒷바퀴 디스크도 뭐 차급의 1.9톤에 비해서는 많이 작죠. 물론 벤틸레이션은 들어갔으나 아주 티가 두껍지 않고 투피도 아니고, 더군다나 브레이크도 굉장히 노멀한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벨라의 최고의 단점은 브레이크 시스템인 것 같고, 호수도 약간 좀 성의 없게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 보통은 요 뒤로 가서 이렇게 안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하는 거 아주 보기 안 좋습니다. 여기 무슨 스피커가 달려 있어요. 배기음을 내주는 스피커인 것 같은데 배기음 쪽에 관련된 스피커가 저쪽에 있고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인테그랄 리어 서스펜션의 장단점은 이미 제가 수차례 랜드로버 리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차하고는 잘 어울릴 수는 있을 거예요. 완벽하게 오프로드보다는 일반적인 도로에 더 맞는 거니까. 근데 이 차를 몰아보면 부드럽긴 한데 좋은 승차감이긴 한데 살짝 뭔가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지금 보니까 이런 스틸의 범위라든가 브레이크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오는 게 아닐까. 그리고 우리 보통 수입차들은 볼팅을 이런 볼트를 쓰지 않잖아요. 너트를 쓰지 않고 볼트로 박는 시스템을 쓰는데 얘는 이것도 너트로 체결되는 방식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1억이 넘는 차인데 중간중간 어디가 약간 사람 삔또 상하게끔 이렇게 해놨네요. 디자인은 진짜 멋있는데. 그래서 벨라가 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차다라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랜드로버는 훌륭한 차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스타일 멋있잖아요. 되게 멋있는 차고. 근데 아무튼 뭐 사람들이 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벨라를 산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그런 게 뭐 연관성이 좀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밑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밑에 와서 굉장히 재밌고 꼭 반드시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똑똑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차는 도시명 SUV로 만들었고, 단가는 비싸지만 회사의 마진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아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판매되던 보그나 디스커버리나 레인지로버 스포츠하고는 약간 주행 느낌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새로 적용된 거 있는데, 일단은 서브 프레임이 보그나 레인지로버 스포츠에서, 물론 보그는 뺄게요. 걔는 워낙 비싸니까. 레인지로버 스포츠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얘는 약간 좀 1억 2천짜리, 1억 3천짜리에 맞지 않는 굉장히 좀 엉성한 스틸이에요. 스틸인데도 뭔가 좀 엉성해요. 급조한 듯한
원래는 알루미늄이었으나 급하게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싸구려를 넣은 것 같은 좀 급조한 느낌이 들어가고, 여기까지 와서 뭔가가 안 되니까 보강대를 댔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여기까지 다시 보강대를 뽑은, 뭔가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급조를 해서 서브 프레임을 만든 느낌이 들고요. 여기 부분이 이제 많이 새로운데, 보통의 다른 랜드로버들은요, 이 스티어링 암하고 이 텐션 스트럿을 스틸을 써요. 워낙 걔네들이 중량이 크고 오프로드를 갔을 때 돌 같은 데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여기를 알루미늄을 쓰지 않는데, 얘는 여기를 둘 다 알루미늄을 썼어요. 더 희한한 건, 강하게 이 너클암과 바퀴를 잡으려면 스티어링 암이 여기에 꽂히고 텐션 스트럿이 약간 기형적으로 이 앞쪽에 꽂혀서 얘를 위아래로 따로 꼽아 가지고 너클암을 굉장히 잡아야 되는데, 얘는 얘를 갖다가 이 스티어링 암에 꼽았어요. 그러면 얘가 움직일 때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얘는 일반적인 주행에서 SUV고 2톤에 육박하는데도 스티어링의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울 겁니다. 더군다나 이 스티어링 로드가 여기도 지금 캐스터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캐스터각이 있다는 건 돌리고 복원할 때의 느낌도 훨씬 이득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갖다가 여기다 꽂은 건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 부드러운 느낌을 되게 많이 주나? 사실은 이 너클암을 잡고 가는 건 이거 하나라는 거죠. 요거 하나. 여기 있는 이 피벗 하나로 얘를 잡기 때문에 다른 랜드로버를 탔을 때랑은 운전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다를 겁니다. 요게 랜드로버 스포츠하고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차가 정통의 사륜이 안 되는 이유는 이쪽에 트랜스퍼 케이스에서 앞쪽으로 나가는 이 프로펠러 샤프트가 다른 랜드로버 비해서 얇아요. 얇고 얘가 여기 앞쪽에 트랜스퍼 케이스에 꽂혀서 좌우 바퀴로 동력을 내보내는데, 얘가 만약에 380마력의 힘이 그대로 가면서 앞뒤로 5대5로 짜게지거나 아니면 오프로드를 타면서 앞쪽에 많은 구동을 줄 거면 여기에 있는 이 드라이브 샤프트가 이렇게 얇을 수가 없어요. 앞쪽에 많은 구동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수는 똑같이 오겠죠. 근데 많은 토크를 앞에 주지 않아요. 더군다나 많은 토크가 앞에 와서 앞바퀴가 어디 오프로드 같은 데서 얘를 끌고 가면 엄청난 토크가 쏟아지게 되면 운전자는 이쪽에 들어오는 어떤 공진이라든가 토크에 의한 힘에 의한 어떤 잔진동이 생기는데,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그렇기 때문에 이 디퍼런셜 케이스에 어마어마한 큰 찐빵 두 개를 눌러놓은 것 같은 진동 댐퍼가 달려 있었어요. 얘는 없죠. 요것도 다르고, 이 차는 달리면서 열을 받는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식는 게 많고, 저속으로 가면서 엔진의 온도가 막 올라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앞쪽에, 그때 당시 제가 랜드로버 스포츠에서는, 레인지로버 스포츠에서는 여러 순행 인터쿨링에 관련된 관들을, 워터펌프를 달아서 여러 군데로 냉각수를 보내서 엔진의 컨디션을 조절해주는 장치들이 여기 있다 그랬어요. 여기 이만큼 있었어요. 그리고 걔는 오일팬이 얘보다 훨씬 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르고 그게 없죠. 그런 장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무슨 열구안기가 달렸는데 이게 왜 여기 있나 했더니, 고속으로 달릴 때 미션 온도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미션호에 오일을 쭉 앞으로 빼서 이 열교환기에서 식히는데, 얘는 냉각수로도 식지만 앞쪽으로 왔기 때문에 바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달리는 차예요. 벨라를 사는 사람들이, 물론 오프로드를 가는 사람들이 거의 안 사겠지만, 랜드로버하고 얘네들이 자랑하는 테레인 시스템에 여기 있는 이 사륜 분배 장치 이 시스템도 다른 랜드로버랑 결은 같이 하지만, 이 차는 태생적으로 세팅을 할 때 이런 걸 봤을 때 온로드에서 달리라고 만들어 놓은 차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브 프레임이나 이런 구성들이 다른 윗급의 모델들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운전의 느낌이 되게 많이 다릅니다. 운전해보면 이게 다른 랜드로버, 근데 일반 도로를 탈 때는 이 차가 느낌이 훨씬 좋아요. 여기가 스틸이지만 얘가 훨씬 좋아요. 일반 도로를 탈 때는. 하지만 이제 고속에서는 좀 달라지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다 알루미늄, 다 알루미늄을 쓰고 있어요. 어디 스틸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싹 다 알루미늄. 얘는 진짜
알루미늄에 뭐 한이 맺힌 사람들 같고, 그리고 여기에 좀 희한한 게 있어요. 진공 펌프인데 이 진공 라인이 어디로 가나 봤더니 하이드로백으로 가요, 브레이크. 그러면 이 차는 여기서 생기는 진공으로만 하이드로백의 브레이크 시스템을 어시스트 하느냐? 아니에요. 엔진의 헤드 쪽으로도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시동이 꺼지더라도 또는 전기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브레이크 어시스트를 양쪽을 걸고 가는 거예요. 하이드로백에 진공 라인을 두 개를 빼서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엔진 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엔진에서 흡기의 진공으로 브레이크를 어시스트도 해주고 여기 있는 진공 펌프가 또 브레이크를 어시스트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거 되게 잘한 것 같습니다. 서브 프레임이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이 구조도 굉장히 이렇게 생긴 구조는 흔하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차를 하면서도 이 스티어링 암에 텐션 스트러스 이렇게 복수 지원한 차를 보긴 했는데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이네요. 의외예요.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차가요. 제규어 F페이스랑 같다라는 것들은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요. 여기 보시면 너클암도 제규어 표시와 랜드로버 표시가 같이 돼 있죠. 요거 F페이스랑 현재 같이 쓰고 있다라는 거고요. 미션도 이쪽에 보면 여기 제규어 마크, 여기 제규어 마크, 여기도 제규어 마크가 있죠. 그 다음에 사륜 트랜스퍼 케이스도 여기에 제규어 마크가 있어요. 요 뼈대가 같기 때문에 미션을 잡아주는 마운트도 지금 현재 같은 걸 쓰고 있다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통에도 제규어와 랜드로버가 같이 찍혀 있어요. 여기도 같이 찍혀 있고 아예 그냥 연료 라인도 제규어 BA7자, 바자라고 이렇게 딱 써 있는데 아예 다 제규어 부품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F페이스랑 상당히 많은 걸 공유하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까지도 알루미늄이에요. 근데 차대가 중간 어디에서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스틸이죠. 누구 말만 따라 만약에 이게 머플러가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달아놨다고 말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럴 거면 이렇게 강한 재질로 여기를 묶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다 스틸을 넣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건 양쪽에 이 차대를 이 막대기로 묶어가지고 이 스틱으로 묶어서 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에 중간 프레임 보강대가 들어간 거고요. 뒷바퀴 쪽에 와서도 보면 디퍼렌셜 케이스가 레인지로버 스포츠에 비해서는 살짝 작은 듯 싶은데 얘는 대부분의 출력이 뒷바퀴로 와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게 스틸이기 때문에 뒷바퀴 쪽에 트랜스퍼 케이스를 알루미늄 합금을 썼다 하더라도 진동이 생길 수 있는 여지 때문에 여기에 어마어마한 알루미늄 합금, 알루미늄 덩어리를 진동 댐퍼를 달아놨어요. 이게 다른 랜드로버에는 없어요. 걔네들은 앞뒤의 무게, 그러니까 구동 배분을 거의 50대 50으로 가기 때문에 뒤쪽으로 많은 토크가 안 온다는 가정 또는 서브 프레임이 알루미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자체 진동이 상쇄가 되는데 얘는 그게 안 되니까 여기다 큰 진동 댐퍼를 달아놨죠. 그리고 요 부위, 요 암이 스틸로 돼 있어서 사실은 여기가 알루미늄으로 돼 있고 여기가 알루미늄으로 돼 있으면 여기에서 생기는 얘가 지금 가장 강성을 많이 견뎌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스틸을 쓰거든요. 근데 사실 더 비싼 차들은 다 알루미늄을 쓰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비싼 소재의 알루미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알루미늄 합금을 넣었을 때는 강성 확보가 안 되니까 이걸 스틸을 쓰는데 그랬을 때 생기는 진동 주파수를 상쇄하기 위해서 여기를 다른 고급차들은 웬만하면 알루미늄을 쓰는데 얘는 이걸 스틸을 쓴 거죠. 그래서 아마 격하게보다는 장거리를 쫙 쏘고 갈 때 뒷바퀴 쪽에서 올라오는 승차감은 다른 랜드로버에 비해서는 좋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이 차급이 1억 2천인데 나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이 차 랜드로버의 원래 고급진 느낌은 알루미늄 떡칠에서 오는 그 향연에서 나오는 건데 벨라가 이게 뭐 8, 9천짜리도 아니고 물론 디젤은 뭐 1억 미만도 있지만 이 380 슈퍼차저 같은 경우는 1억 2천이 넘는 차인데 그런 차를 왜 이렇게 스틸을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강대를 대서 여기까지 갔는데 이 보강대가 뭔가 모자라니까 여기를 또 꺾어갖고 또 하나를 댔어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건 요거는 원래 없던 거죠. 보통은 이게 원래 있던 거면 여기에
이 브라켓이라든가 이런 히치가 달리는 곳에 정확하게 그 표시가 있어야 돼요. 생산될 때 처음부터 설계를 했더라면. 얘는 그게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보강대만으로 부족하니까 얘를 다시 이렇게 뺀 거죠. 아니면 이게 출력이 낮은 2.0에서는 없었다가 380마력이라는 고출력이 들어오니까 뒤쪽에 캐퍼시티가 부족할 수도 있었던 거죠. 강성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이게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뒤에 와서 여기에 이 하드 포인트, 이 서브 프레임의 하드 포인트도 이쪽에 보강대가 들어갔고요. 보통 이렇게 보강대를 잘 안 빼는데 얘는 지금 이 서브 프레임이 묶이고 나서 여기가 닿는 부위도 알루미늄이 아니고 스틸인데 왜 이렇게 보강대가 추가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제규에서 먼저 만들었던 F페이스의 차대가 정통 랜드로버에서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진 거죠. 마찬가지로 폭스바겐 휘하에 같이 있는 아우디와 폭스바겐과 포르쉐가 같은 뼈대를 갖고 뭔가를 만들 때 포르쉐는 훨씬 더 보강을 많이 넣거든요. 얘도 그런 것 같아요. 제규에서는 이런 거 없이도 했지만 랜드로버는 성이 안 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럼 만약에 F페이스가 고성능 버전이 가격이 비싸, 얘하고 한 1000만 원 차이 난다 쳐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사야죠. 얘는 이렇게 더 많은 보강을 하고 더 많이 신경을 썼기 때문에 얘를 사는 게 좋은 것 같고요. 희한한 게 휠하우스 내부나 이런 쪽에 어떤 곳에도 방청 도포가 없었는데 여기에만 방청 도포가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여기에만 방청 도포가 있고 다른 쪽은 알루미늄이라든가 아연 도금을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방청 도포가 하나도 없었고요. 리어 디퍼렌셜 케이스는 알루미늄을 쓴 거 외에는 그닥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진 않아요. LSD가 들어가지도 않은 것 같고요. 딱히 뭔가 기술이 들어간 것 같진 않고 여기 있는 인테그랄 링크는 그때 제가 레인지로버 스포츠에서 했던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구성이기 때문에 달리 설명할 필요는 없고 대신에 서브 프레임이 스틸이기 때문에 느낌은 아마 많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머플러는 슈퍼차저에서 오는 과급이 일률적으로 리니어하게 토크랑 출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따로 플랩을 달지 않고 배압을 따로 조절하는 장치는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저 슈퍼차저 엔진이 저는 약간 옛날 엔진으로 기억을 하는데 환경규제에 관련해서 이런 쪽에도 원래 센서가 하나씩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산소 센서가 여기에만 있고 이 뒤쪽에는 없네요. 촉매에 꽂혀져 있는 거랑 여기에 있는 거 말고는 이 뒤쪽에도 요즘에 환경 규제 때문에 요 어디에도 이렇게 하나 정도는 꽂아 놓는데 그런 게 안 보이네요. 뭐 본딩이나 실링이나 이런 거는 요즘 나오는 다른 회사들 차에 비해서는 아예 없죠. 이게 알루미늄이라 자신이 있어서 부식이 안 된다는 자신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예 없어요. 대부분을 다 리벳으로 했습니다. 이게 스팟 용접이 아니라 다 보면 리벳이에요. 알루미늄은 스팟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다 리벳을 때렸는데 리벳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많아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레인지로버 벨러의 하체 오리기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는 그동안 노 사장이 자동차 리뷰를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들은 다른 차에 이미 있으니까 설명을 좀 생략하는 걸로 하고 중점적으로 이 차를 살 때 비교 대상이 되는 차 또는 비교를 해서 정확하게 그 시스템을 알 수 있는 부분들만을 요점 포인트로만 집었기 때문에 이 차를 사는 많은 오너분들이 레인지로버 스포츠랑 비교를 많이 한다는 걸 인터넷에서 제가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인지로버 스포츠하고 주도적으로 다른 부분들을 체크를 했고요. 제가 봤을 때 1억에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구성은 돼 있는 건 맞아요. 그 정도는 돼 있고 소재라든가 이런 건 있는데 아직 본편 주행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좀 이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이면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것 같고 스타일 면에서는 이쁘긴 한데 스타일만 갖고 차를 탈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스타일이 되게 중요하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뭐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규하고 많은 걸 섞으면서 생산 단가에서 아마 이득이 많이 남을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네요. 나머지는 주행 리뷰에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락셀하겠습니다.